오늘 9주차 수업, 9일차 수업 하는데요. 고급 필터 배우기로 했습니다. 고급 필터라는 거는 자동 필터에서 불가능한 작업들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약간 좀 불편한 게 있는데요. 자동 필터에서 항목이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리고 조건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출생지가 서울이고, 서울이면서 다른 말로 그리고 나이가 20세 이상인 경우, 이건 이제 가능해요. 이건 이제 가능한데, 출생지가 서울이거나 급여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거나는 다른 말로 우린 또는이라고도 하는데요. 또는,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함수를 이용하여 필터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이때 고급 필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고급 필터는 제약이 좀 있어요. 제약이 하나 있는데, 결과를 출력하고자 하는 시트에서 반드시 작업을 해야만 한다. 우리 컴퓨터에서는 반드시라는 말이 거의 없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자동 필터라는 시트가 있는데, 이 자동 필터라는 시트에 있는 여기에서 명령을 걸어 가지고 이 고급 필터라는 시트로 출력하시오,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자동 필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일로 가져와라, 이거는 가능한데, 자동 필터에서부터 시작 명령을 걸어서, 고급 필터 명령을 걸어서 이때 복사되는 위치가 다른 시트가 되면 안 된다. 필터링 된 데이터는 현재 시트에만 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한번 해보는데요. 여기다가 자동 필터 말고 고급 필터를 할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사유가 단순 변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사유가 단순 변심. 그거를 요 밑에다가 여기다 써야 되겠다. 여기다 사유가 단순 변심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5만원 이상,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은요, 여기 있는 항목 이름은요 반드시 여기 있는 글자랑 똑같아야 돼요. 서식은 상관없어요. 색깔은 상관없어요. 얘가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상관없어요. 글자는 정확히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 글자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항목 이름이 반드시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이면 아주 불편함 없이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주의사항. 조건을 예를 들면 이렇게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자, 조건을 제가 이렇게 한번 걸어 볼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조건을 이렇게도 걸어 보려 그래요. 요렇게 조건을 거는 거하고 요렇게 조건을 거는 거하고 동일한 조건입니다. 근데 조건을 이렇게 걸면 달라져요. 요거는 뭐냐면, 사유가 단순 변심이면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이거는 자동 필터도 돼요.
얘는 단순 변심이거나 금액이 5만원 이상이거나, 이게 또는 이란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는 자동 필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다 클릭해 놓으면 수월해요. 일단은 여기다 놓고 고급 필터를 걸면 알아서 데이터 영역을 블럭을 잡아줘요. 그리고 조건 범위 비어있는 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나서 이 오른쪽이든 어디든지 내가 조건을 걸어 놓은 게 있을 텐데, 그렇게 조건을 걸면 이렇게 조건을 걸거나 이렇게 조건을 걸거나 이렇게 조건 걸고, 뭐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필터를 걸어도 되고 다른 장소에다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복사. 이 결과를 이렇게 해서 조건이 걸려진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 복사되는 위치를 선택을 해서, 이때 복사되는 위치는 다른 시트로 갈 수는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자기 시트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 여기다 걸겠다 이거죠. 이렇게 걸겠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데이터들 중에서 사유가 단순 변심으로 들어오고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거를 걸러내고 싶어요. 이렇게 조건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나 세 번째처럼 조건 항목이 서로 달라요. 줄이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인데,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같은 조건입니다. 조건을 쓸 때 항목 이름을 나열하는데 항목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항목 밑에 단순 변심이라는 글자가 있겠죠. 그렇죠? 불품 하자나 이런 게 있겠죠. 금액란에 얼마인지를 쓰셔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 5만원 뭐 이렇게. 그러면 원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가는 건데, 그냥 고급 필터를 걸면 알아서 그 데이터 블럭을 잡아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을 잡아준다고 이렇게. 아니면 이 동네에다 아무데나 클릭해놓고 컨트롤 A 누르면 블럭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고급 필터를 걸면 돼요. 근데 얘가 이상하게 왜 여기를 아래줄을 까먹지? 얘가 좀 이상하다. 헛짓거리하네. 여기가 좀 어색하게 나오네. 31번 줄까지만 블럭이 잡히는데, 고급 필터를 걸면 여기 34번까지 가야 되는데 31번에 끊어졌거든요. 이때는 그냥 얘를 클릭하면 안 되니까 고급 필터 걸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줄이 떨어져 있잖아요. 세 줄이. 그러면 쉬프트 키 누르고 얘를 클릭하면 아래 것까지 이동이 돼요. 블럭이 설정이 됩니다. 지금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쉬프트하고 클릭을 하면 거기까지. 예. 그리고 조건 범위는 요 위에 놓여 있는 대로 이렇게 조건을 걸 거다 이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대로 확인을 누르면 그런 거 단순 변심이거나 5만원 이상이거나, 단순 변심이거나 5만원 이상이거나만 걸린 거예요. 이때 지우기를 누르면 모든 데이터가 다시 나올 거예요. 다시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이때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요. 이때 복사되는 위치 비어있는 항목을 클릭하고 요 아래줄을 클릭하면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위에는 항목 이름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사유와 금액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반품 장소가 강원 지점이라고 지금 188쪽에 쓰여 있어요. 즉 고급 필터라고 하는 시트에 가보면 이 어딘가에다가 반품 장소가 서울 지점이라고 쓰래요.
근데 이 반품장소란 항목 이름은 반드시 여기에 있는 반품장소란 글자하고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글자를 쓰거나 띄어쓰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를 컨트롤 C 복사 눌러서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시트에다가 우리가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여기다가 조건을 쓰는 게 가장 정확하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반품 장소가 강원 지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조건을 걸면 뭘까요? 반품 장소가 서울 지점이면서 반품 장소가 강원 지점이죠. 같은 줄의 조건이 들어가면 뭐뭐이면서 그리고 어떤 경우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반품 장소가 서울 지점, 반품 장소가 강원 지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서로 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반품 장소가 서울 지점이거나 반품 장소가 강원 지점, 범위할 지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은요.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는요. 장소가 동일하잖아요. 항목이요. 그럼 얘를 안으로 쓱 밀어 넣어요. 이렇게 밀어 넣어. 얘는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쓰게 되면 뭐냐면은 반품 장소가 서울 지점이거나 강원 지점이거나 이렇게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우리가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189페이지에 반품 장소가 강원 지점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는 반품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동 필터 시트에 보면 반품일이 앞에 있어요. 그렇죠? 반품 장소는 뒤에 있고요. 그건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2013 07 01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이거는 뭐죠? 강원 지점으로 반품된 물건 중에서 반품일이 2013년 7월 1일 2013년 7월 1일이니까 후반기에 반품된 거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반품일이 크거나 같다 2013년 01월 01일 반품일이 작거나 같다 2013년 06월 31일 이렇게 조건을 만들면 반품일이 1월 1일부터 6월 31일 사이 즉 아니다 너무 크거나 같다다 크거나 같다 2013년 1월 1일부터 크거나 같다 요거는 6월 31일부터 작거나 같다 즉 1월달부터 6월달 사이 전반기에 반품된 것만 찾아라. 아니면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반품일이 작거나 같다 2013년 3월 31일 반품일이 크거나 같다 2013년 10월 01일 이렇게 조건을 걸면 뭐가 되나요? 3월 31일 이전에 반품되거나 2013년 10월 1일 이후에 반품되거나 그러니까 4월달부터 9월달 사이 거는 빼고 1, 4분기 거 4, 4분기 거만 반품된 거를 찾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내가 알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은 줄에 쓰는 조건은 고급 필터를 안 걸고 자동 필터로도 돼요.
된다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강원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 반품일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 제가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5번째 줄서부터 결과를 쭉 출력하려고 그래요. 5번째 줄서부터. 책에서 4번째 줄이라고 해놨네요. 그럼 여기. 그러면 고급 필터는 뭐라 그랬어요? 출력되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면 이 동네에다 놓고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고급 필터를 반드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다 놓고 아무데나 놓고 상관없어요. 고급. 이때 목록 범위는 여기에 있지 않고 아까 자동 필터 시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컨트롤 A 누르면 쭉 블럭이 잡히겠죠. 그렇죠? 이거 드래그 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여기가 아니죠. 얘가 조건 범위잖아요. 아까 우리가 조건 범위를 자동 필터 있는 거로 조건을 걸어 놨던 게 있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고급 필터에 있는 얘가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다라고 선택을 해야만이 복사 위치가 활성화가 돼요. 이때 A 4번째를 클릭한다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강원 지점으로 반품된 제품 중에서 하반기에 반품된 건 딱 2건밖에 없네요. 이 강원 지점 중에서 날짜가 7월달 이후로 발생한 거는 딱 2건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를. 예. 고급 필터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격증 시험에는요, 엑셀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는 고급 필터가 시험에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 필터는 시험에 안 내요. 너무 쉬워서. 대신에 이제 고급 필터를 어떻게 내느냐, 까탈스럽게 내느냐, 그냥 이런 식으로. 만약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면 뭐가 되는 거라 했어요? 강원 지점이거나 하반기 제품이거나 이거잖아요. 뭐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처럼 강원 지점 중에서 하반기에 반품된 제품만 골라봐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내면은 다행인데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걸어라. 예를 들면 전혀 상관없이 금액 중에서 금액의 평균치를 넘는 애들만 걸러라 이러면 함수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헷갈려.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는 지금 그 데이터가 없지만 성명 중에서 김별표 아니면 또 성명 중에서 김물음표라고 돼 있다든지, 이렇게 별표나 물음표가 들어가는 조건도 걸 수가 있어요. 별표나 물음표가 들어가는 조건을 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컴퓨터 용어로 뭐가 하느냐, 와일드 카드라 그래요. 와일드 카드. 그래서 별표는 뭐냐면은요, 별표는 all이에요. all. 모두. 물음표는 뭐냐면 특정 한계. 특정 한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명에서 김별표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첫 글자는 김, 나머지는 아무거나 모두 이거. 그러니까 첫 글자가 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즉 김씨성을 가진 사람만 찾아라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성명에서 김 물음표, 이거는 뭐냐면 첫 글자는 김, 나머지는 한 글자. 예를 들면 김송, 예를 들어서 김찬, 김훈, 이렇게 이런 거. 그렇죠? 외자로 되어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외자. 그럼 이거는 뭐죠? 주소에서 별표, 서초, 별표라고 조건을 걸면 뭐냐 이거죠. 자, 요것도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 별표 김, 이거는 뭐다? 마지막 글자가 김으로 끝나는 경우. 앞에는 아무 글자가 와도 되고 마지막 글자만 김으로 끝나는 경우.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거 서초 별표. 주소에 서초가 포함된 경우. 서초가 앞에 가도 되고 뒤에 와도 되고 중간에 어디 껴도 되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해도 되고, 강원도 속초시 서초연립 해도 되고, 서초란 글자가 포함되는 거. 이게 이 필터링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걸 때 이 와일드 카드가 들어가요. 만능 문자라고 돼 있잖아요. 만능 문자. 여기 좀 와일드 카드라고 돼 있는데, 예. 이걸 우리는 만능 문자라고 한다 이거죠. 만능 문자. 예. 근데 이거는 엑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규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컴퓨터 용어로. 그래서 이 별표나 물음표는요, 사용자가 못 건드려요. 자, 얘 특성이 뭐냐면은요, 얘 특성이 와일드 카드에 사용하는 별표, 물음표 기호는 파일명 또는 폴더명에 포함될 수 없다. 이건 엑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도 이걸 못 써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안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자료들 중에 폴더 명칭에다가 내가 별표를 찍으면, 키보드로 별표를 찍었더니 이런 문자를 사용할 수 없대. 별표나 슬래시나 콜론이나 물음표나 따옴표나 이런 거 못 쓴다고 나와 있대. 예, 이거는 규정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조건을 이렇게 걸면은 김씨성을 가진 사람인데 외자로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김 아무개 이건 안 돼. 김훈 이거 두 글자만 되는 거. 이거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인데 김자로 시작하면 김수한무 거북이와 도름 이것도 다 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걸러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는 강원 지점만 선택한 거잖아요. 강원 지점만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강원 지점 또는 뭐 경기 지점도 할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조건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반품 지점을 강원 지점, 충청 지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원래는 얘가 어떻게 쓰는 거라 그랬어요? 항목을 옆에다 놔라는 거라 그랬는데 같은 항목이잖아요. 같은 항목이니까 얘는 없애고 얘는 안에다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현재 위치에 있는 필터를 거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복사되는 위치는 여기다 복사할 거고, 이때 조건 범위도 얘가 아니고 이 조건으로 바꿀 거고, 이 목록 범위는 당연히 자동 필터에 있는 여기 컨트롤 A 그러면 여기 블록이 다 잡히겠죠. 그렇죠? 확인 누르면 어라?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현재 위치에 요거 자동 필터에 있는 여기 있는 거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이해를 조건을 걸었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복사하는 위치는 여기다. 잠깐만, 글자를 잘못 썼나? 반품 지점, 강원 지점, 충청 맞는데? 반품 지점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반품 장소구나. 장소는 에이 또 틀렸어요. 그렇죠? 다시 고급 필터에 가서 목록 범위는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얘가 맞고, 복사되는 위치는 여기가 되고, 그러면 강원이나 충청이나, 그렇죠? 예. 반품 장소인데 반품 지점이라고 제가 아까 두 번을 틀렸네요. 그러니까 항목 이름을 잘못 쓰면은 안 나와요. 항목 이름을 잘못 쓰면 안 나와요. 자,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이 여러 항목들 중에서 고급 필터에서는 사용되는 항목들의 항목들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 즉 모든 항목 대신에 원하는 항목들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모든 항목이 다 나왔는데, 어차피 반품 장소가 강원하고 충청이니까 굳이 반품 장소는 볼 필요 없어요. 날짜도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분류, 제품 코드, 그 다음에 여기에 금액, 여기 내용. 순서도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안 가져오고 나는 분류라는 거하고 제품 코드하고 금액 여기 있는 거하고 내용하고 얘네만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목록 범위가 여기가 목록인데 여기가 목록이고, 조건 범위는 맞죠? 그렇죠? 조건 범위는 여기가 맞는데, 이때 이거 복사되는 위치가 중요한 건데, 아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클릭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항목을 정해놨잖아요. 그때는 항목을 미리 블럭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요 항목들만 따로 출해라.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 순서가 아니라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더더욱 내가 원하는 항목을 고를 수 있고, 항목들의 개수라고 표현하면 좋고, 순서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항목 대신에 원하는 항목들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순서도 바꿀 수가 있고, 항목을 일부 항목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아직 함수는 안 써봤어요. 우리 함수 안 배워서 함수 쓰는 거를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급 필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모든 조건을 마음대로 걸 수는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많은 기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함수도 알아야 되고 하는 것들. 이걸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조건을 이렇게 걸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하나의 조건으로 합쳐서 조건을 걸래요. 여긴 지금 두 군데다 썼잖아요. 두 군데다. 이걸 하나에다 쓰래. 이걸 한 군데다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요. 반품 장소가 강원 지점이고, 그리고 반품일이 2013년 07월 01일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이렇게 조건을 한 번에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또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그리고라는 것도 함수가 있어요. end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까탈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한번 조건을 걸어 볼게요. 2013년 7월 1일 이후에 나온 것만 제가 조건을 걸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반품일을 2013년 07월 01일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쓰면, 아, 여기다 쓰기 귀찮다. 여기다 쓰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조건을 써야 여기다 편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다 한번 쓸게요. 제가요. 반품일이 크거나 같다 2013년 07월 01일 이렇게 쓰면, 여기다 놓고 이제 고급 필터를 걸고, 조건 범위는 얘를 쓰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클릭을 하면 2017년 1월 이후에 있는 게 쫙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 반품일이 날짜를 이용해서 쓴다든지 뭐 금액을 이용해서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다시 볼게요. 제가 조건을 뭐라고 그랬냐면 단순 변심이면서 서울 지점인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고급 필터에 가서 조건 범위를 요거로 정해주고 장소를 여기다 출력했어요. 이렇게 출력해서 확인을 해주면 똑같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요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이에 다섯 번째 셀, 여기 처음 게 단순 변심이고 두 번째 게 서울 지점이냐 물어봤더니 맞다 또는 틀리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여기는 항목을 사유로 써야 될지 반품 장소로 써야 될지 난감하죠? 난감하잖아요. 여기는 단순 변심이냐 서울 지점이냐 둘 가지를 물어봤는데 항목 이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true나 또는 true, false가 떨어지면은 이 위에 있는 항목 이름을 어떤 거라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규정이 엑셀에서는.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 때 여기다가 그냥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요, 뭐 연습이라고도 되고요,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봐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함수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시험에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조건을 주는데 그거를 하나의 조건문으로 쓰시오라고 나올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시험에. 그럼 이것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거죠. 결과는 동일한 걸 봐서는 답이 맞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고급 필터가 어려워요. 대신에 자동 필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금액란에서
여기 보면 필터에 가보면 평균을 넘는 애, 그럼 평균 넘는 애만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도 나오잖아요. 이거를 함수를 써서 고급 필터를 걸려면 더 어려워요. 더 어렵다고. 고급 필터를 걸려면은요, 여기다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조건을 어떻게 하냐면, 자, 금액이라고 쓰고요. 자, 여기다 한번 쭉 그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조건을 이렇게 쓰는 거죠. 크거나 같다 얼마. 만약 5만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금액 중에서 5만원 이상인 것만 걸라라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평균이 37,530원, 그러면 37,530원을 쓰면 되는데 37,530원인지 5만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써요. 는 크거나 같다 따옴표. 그러면 크거나 같다라는 글자가 찍혀 나오는 거예요. 찍혀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average라는 함수를 써요. 제가 크게 좀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앰퍼샌드는 결합하는 건데 average 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금액을 찍어요. 평균 금액을 찍으면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면서 요 크거나 같다라는 글자랑 찍혀 나와요. 이렇게. 그럼 31,080원이 평균인가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아래를 보니까 31,080원 맞네. 그러면 얘가 평균이니까 평균 초과는 나오고 평균 미만은 나오지만 평균 이상은 안 나왔잖아. 아까요. 이 자동 필터 안에는 필터 중에 평균을 초과하는 건 있지만 평균 이상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평균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니까는 똑 떨어지는 숫자를 찾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러나 저는 평균 이상을 계산했잖아요. 요렇게 쓰면 평균 초과가 되는 거고, 이거는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평균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여기에서 고급 필터를 걸어 가지고 이 조건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평균 이상이 되는 금액만 걸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복잡한 거지만 뭐가 있냐면은 는 얘가 처음 거를 갖고 써요. 네가 크거나 같으냐 에버레이지 값, 평균값이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평균값보다 네가 크거나 같으니 물어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얘가 지금 6,500원이니까 현재는 31,000원이 안 되니까는 아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 글자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아무거나 뭘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평균 이상이라는 평균 이상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 이건 내 맘대로 써도 돼요. 대신에 요 글자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글자는 전혀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 자체는 쓰면 안 돼요. 고급 필터에서 요 결과를 조건을 걸었을 때 조건이 이렇게 문자 이게 아니라 true나 false가 뜨면 전혀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럼 고급 필터에서 마찬가지로 조건을 걸고, 얘가 아무것도 안 썼다 하더라도 블럭은 그 두 줄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사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평균 이상 되는 것만 걸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걸어도 되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도 되고. 근데 평균이 얼마인 줄 몰랐기 때문에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걸어야 되고, 고급 필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걸러낼 수는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 고급 필터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부분합 한번 가볼게요. 부분합. 자, 부분합은 뭐라 그랬죠, 제가요?
기억나세요? 부분합은 부분적인 합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그룹별 계산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분합, 그러면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 자체가 그게 아니라 그룹별로 계산하는데 이런 겁니다. 단순 변심이 몇 번 나왔느냐, 서울 지점으로 들어와 있는 금액의 합계가 얼마냐, 그 다음에 향수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의 금액의 합계를 구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그룹별 계산이란 얘기인데요. 이거를 하려면 반드시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책에 써 있을 건데요. 부분합을 계산하기 전에 책에 써 있어요. 부분합을 구하려는 항목이 있단 말이야. 기준 항목이 있어요. 기준 필드. 다른 항목이라는데 기준 필드로 정렬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아까 반품 장소를 기준으로 서울 지점이 몇 번 나왔는지, 충청 지점이 몇 번 반품이 됐는지, 또는 서울 지점별로 들어와 있는 반품 장소로 들어와 있는 금액들의 합계를 지점별로 계산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울 지점은 서울 지점끼리 모아놓고 충청 지점은 충청끼리 모아놔야 된다. 그 모으는 방법 중에는 정렬이 제일 좋다. 그래서 더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충청 지점을 잘라내기 위해서 뒤에다 붙이고, 또 서울 지점은 앞에다 당겨 놓고, 충청은 또 뒤로 밀고, 또 충청은 또 뒤로 밀고, 강원도는 뒤로 밀고, 충청은 또 경상은 또 뒤로 밀고, 서울은 앞으로 당기고, 그래서 서울, 강원, 경기 해서 내가 일일이 숫자값으로 모아도 돼요. 그러다 죽지 힘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반품 장소를 아무데나,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정렬이란 작업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도가 먼저 나오고 충청도가 뒤로 나오겠죠. 이렇게 강원도는 강원도끼리, 경기도는 경기도끼리, 서울은 서울끼리 반드시 모아놔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메모할 때 부분합을 하거나 정렬 작업을 하면 데이터 순서가 변경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엑셀을 작업할 때는 원 데이터 순서가 중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고유 번호를 설정해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빼먹고 우리 넘어간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사유란, 책에서는 사유에다 클릭하고요. 사유 오름차순 정렬했어요. 그러면 단순 변심이 먼저 나오고 표시 광고와 상이 다른 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정렬할 때는 사유라는 글자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해도 된다 그랬어요. 부분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셀을, 책에서는 여기 이 셀을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나서 부분합을 하라고 했는데 아무데나 클릭하고 부분합해도 돼요. 부분합은 아무데나 클릭해도 돼요. 밖에다 클릭하면 안 되지만 이 안에다 클릭하고 부분합하면 돼요. 이 동네 아무데나 놓고 부분합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부분합은 항상 하는 행동이 있어요. 첫째, 우리는 아까 사유를 기준으로 정렬했죠? 그걸 그룹화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부분합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맨 앞에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그룹을 시켜요. 아니죠. 반품일 아니죠. 얘를 클릭하고 사유라는 항목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뭐를 클릭하고요?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정렬해 갖고 단순 변심이 몇 번이 발생했으며 또는 단순 변심으로 발생한 금액의 합계를 구하거나 뭘 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정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분합은 명령을 딱 누르는 순간
엑셀은 무조건 반품일 첫 번째 있는 항목 얘를 기준으로 그룹화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그룹화 항목은 반품일이 아니라 사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품일을 클릭해서 사유라는 항목으로 바꿔줘야 된다. 항상 그러려고 정렬 한 거니까, 사유별로 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계산 작업은 무조건 합계부터 계산해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 항목이 하나밖에 없죠. 금액 하나만 있잖아요. 만약에 숫자 항목이 100가지가 나오더라도 엑셀은 부분합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항목을 갖고요. 얘가 숫자가 되든 글자가 되든 상관없이 얘의 합계를 구하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합계, 금액에 대한 합계를 계산해도 되고요. 합계를 개수로 바꿔도 돼요. 확인 눌러보세요. 확인. 그럼 단순 변심이 16개 나왔다 그러고 물품화자가 8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 개수를 다시 합계로 돌려놓고 보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단순 변심 썸머리 요약이라고 나왔어요. 또 웃기는 게, 다시 부분합에 가서 합계를 평균으로 바꾸면 그대로 평균이라고 나와요. 단순 변심 평균, 물품화자 평균, 뭐 이렇게 평균 나와요. 근데 합계로 바꿔놓고 계산하면은요, 합계가 아니라 요약으로 나와요. 아주 예전 버전에선 합계로 나왔었는데 2002 버전인가서부터 2003 버전서부터 얘가 요약으로 뜨더라고. 요약. 썸머리 했다고. 그러니까 걔가 합계 아니에요? 썸 아니에요? 썸 합계? 그게 왜 그러냐면 엑셀을 개발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국으로 보내요. 그럼 한국에서 작업을 할 때 우리말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넣었어요. 그래서 평균, 개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합계 이렇게. 그러다가 프로그램을 우리나라로 보내지 않고 인공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썸머리잖아요. 합계로 만나고 요약이라고 나온 거야. 요약. 예. 자, 그런데 왼쪽에 번호가 보이죠? 1번, 2번 이런 거 보이나 확인해 보세요. 2번, 3번 이런 거 보이나 보세요. 1번이 뭐죠? 왼쪽에 요약 번호가 있어요. 요약 번호. 1번 누르면 전체, 2번 누르면 그룹별 계산하는 거였으니까, 3번 누르면 개별적인 건데,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빼기 기호 누르면 얘가 오므라져요. 빼기 누르면 오므라지거든요. 그럼 아까 2번 누른 거랑 똑같은데, 이게 2번 그래 놓고 어느 특정 계열만 따로 펼쳐놓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요? 부분합 하셨죠? 네. 그 왼쪽에 1, 2, 3이라고 안 뜨나요? 거기까지 안 갔나 봐요. 제가 다시 부분합 가서요. 부분합을 망쳤어 내가. 그러면 모두 제거하시면 돼요. 망쳤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부분합 가볼게요. 자, 지금 부분합에 가시면 그룹할 항목이 사유로 돼 있어야 돼. 사유. 그 다음에 함수는 합계가 나오든 개수가 나오든 상관없고요. 아래쪽에 금액에 선택되어 있나 보세요. 금액. 예, 금액이라는 항목이 숫자잖아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마지막 항목을 체크해놔요. 걔가 글자든 숫자든 상관없이. 근데 다행히도 숫자니까 합계를 계산할 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사유별로 금액의 합계가 나오나 보세요. 그때 왼쪽에 1번, 2번, 3번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걸 윤곽이라고 하는 건데, 그룹 윤곽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여튼 그룹별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렇죠. 이 사유라는 항목 안에 여러 가지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순 변심이라는 그룹, 물품 하자라는 그룹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걔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건데 3번을 누르면 얘가 다 펼쳐진 상태로 보이는 거고 중간중간에 빼기 기호를 눌러주시면 오므라들면서 더하기가 되고, 그쵸?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빼기가 되면서 펼쳐지고, 그러니까 어느 계열은 다 입 다물고 이렇게 줄여놓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물품 하자라는 그룹만 펼쳐놓고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거지. 예.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보려 그래요. 단순 변심 요약으로 봤는데 평균을 계산해 보려 그래. 그럼 부분합에 가서 지금 사유별로 금액의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꾸면 평균이 탁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렇죠? 근데 단순 변심이 몇 건이고 물품 하자가 몇 건이에요? 전체 건수를 보고 싶어요. 평균도 보고 싶고요. 그럼 보세요. 제가 좀 전에 평균을 보고 있다가 얘를 개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개수로 바뀌었죠, 그렇죠? 건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평균은 어디로 갔어요? 사라졌죠. 그 이유가 부분합에 가시면 여기에 개수를 만약에 평균을 바꾼다, 평균을 개수로 바꾼다 그러고 하면 이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산한 개수가 사라지면서 다시 평균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때 요거를 해제하면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요 항목을 해제하고 함수를 바꿔서 확인 누르면 추가돼요. 근데 먼저 계산한 게 앞 밑에 있고요. 먼저 계산한 게 밑에 있고요. 나중에 계산한 게 위에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개수를 먼저 계산했고 다른 값으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해제하고 올 때 평균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먼저 계산이 됐고 평균이 나중에 계산된 거거든요. 순서가 먼저 계산한 게 밑에 깔리고 나중에 계산한 게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지점별로 바꿀 거예요. 반품 장소별로 바꿀 건데요. 이 반품 장소별로 바꾸려면 반품 장소가 지금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지금은 사유별로 정렬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분합에 가서 부분합 결과를 모두 제거하고 반품 장소란 데다 클릭해 놓고 다시 오름 차순하든 내림 차순하든 정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강원 지점, 경기 지점, 경상 지점, 서울 지점, 제주, 충청 지점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룹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분합 작업을 해야 돼요. 순서가 제거를 어디서 하시나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그리고 반품 장소에 가서 정렬을 다시 하셔야 돼요. 자, 순서 볼게요. 책 볼게요. 190페이지. 부분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유별로 작업할 건지 장소별로 할 건지 분류별로 할 건지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게 가장 빠르다.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작업했는데 항목이 사유가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바꾸래.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부분합을 제거하고 다시 와서 정렬을 다시 해야죠. 다시 부분합에 가서 또 다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사유가 아니라 뭐다? 반품 장소별로 금액별 하지 말고 사유별. 근데 사유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계산이 안 되죠. 대신에 뭐는 나와요? 개수는 나오죠. 사유라는 항목에 대한 개수는 출력할 수 있잖아요. 평균이나 합계는 못하지만. 그 확인 누르면은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든 안 하든 처음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경계선 더블 클릭하고, 강원 지점은 5번, 경기 지점 4번 나왔고, 경상 지점 3번 나왔고, 각각 지점별로 몇 번 나와서 전체는 30건이 나왔다.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뜨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금액별로 평균을 계산한다, 합계를 계산한다 그러면 다시 부분합에 가서 사유는 빼고 금액을 선택하고 뭐 합계를 계산하거나 평균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계산한 개수가 사라지고, 그렇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고 작업을 하면 뭐가 된다? 방금 전에 계산한 지점별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금액별 합계가 따로 계산이 되겠죠?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좁아. 요 글자가 좁아서 너비가 F하고 G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벌어지거든요. 좀 낫겠지.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의 함수만 계산했을 때는 1, 2, 3이라고 떴는데 함수를 하나 더 늘렸잖아요. 개수와 합계를 늘려놨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4가 됐어요. 만약 여기 상태에서 어떤 항목을 더 늘려가지고 또 항목을 늘려놓으면은 얘가 5로 나올 테고 6으로 나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부분합계를 계산하는데, 부분합계를 계산하는 때 참 편해요. 아까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두고 그대로 필터링을 걸어도 되고 다른데 출력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단점이고 불편해서. 또 하나, 이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예요? 굉장히 요약 정리 잘 돼 있잖아요. 개수도 볼 수 있고 합계도 볼 수도 있고 그룹별로 볼 수도 있고 다 좋은데, 단점은 뭐다? 단점. 데이터를 반드시 정렬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데이터를 정렬하면 원 데이터가 흐트러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 뭐라고 찍혀있나? subtotal이라는 함수가 찍혀있지 않아요? subtotal. 그렇죠? 부분합은요, subtotal이라는 게 자동으로 찍혀서 들어가요. 알아서 찍혀 들어가는 거지.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배웠잖아요. 이거 subtotal 9번 합계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뭐라고 찍혀 있냐면, 얘네들의 subtotal 9, 얘는 여기에 있는 subtotal 9, 이렇게 알아서 거기에 자동으로 착착착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분합입니다. 예. 부분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반드시 정렬부터 한다. 그리고 부분합에 들어가서 정렬이 들어갔으니까 그 그룹한 정렬이 뭐냐에 따라서 항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분류별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 분류별로. 그러면 분류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제거하고 분류에다 클릭하고 다시 정렬하고 부분합에 가서 분류라고 하는 항목으로 그룹을 시키고, 그리고 합계를 계산하던 뭐를 계산하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할 줄 아시면 부분합은. 그 다음에 이제 최초 합계를 구할 때는 이렇게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럼 방금 전에 계산한 합계가 사라지고 평균을 바뀌니까 이때 예를 들어서 내용별 개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럼 금액별 평균이 사라지고 내용별 개수가 나오니까 요거를 해제해줘야 개수는 개수대로 나오고 평균은 평균대로 나올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 두 가지. 그만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월별로 뭘 계산하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 월별. 여기 1월달이 있고 2월달이 있고 3월달이 있고 4월달이 있는데 월별 건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부분합은요. 월별로, 연도별로, 분기별로 그룹 짓는 게 없어요. 무조건 같은 날짜, 같은 항목으로만 하는 거예요. 같은 글자로. 아무리 여기다 반품일로 적어놓으면은요. 물론 어떤 애는 개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짜리도 있겠지. 동일하게 두 개. 이런 것만 되지 4월달은 4월달끼리 안 되거든. 그리고 부분합의 가장 불편한 점이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 순서가 흐트러진다 그랬잖아요. 정렬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은 요 그대로 두고 작업해요. 데이터가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다. 194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이 피벗 테이블 시트에 가서 작업할 건데 피벗 테이블은 원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작업하는 겁니다. 이대로 두고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데이터 메뉴 탭에 있는 게 아니고요. 194페이지입니다. 월별로 계산하고 싶다든지 지금은 다 2013년도니까 그렇지만 연도가 여러가지 연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연도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여기가 반품일이고 여기는 분류고 여기는 코드고 내용이고 사유인데 아까 우리 부분합을 할 때는 단순 변심은 단순 변심끼리 모아놔야 단순 변심이 몇 건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단순 변심이면서 서울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충청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강원 지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순 변심은 전체가 몇 개 나왔고 서울 지점은 전체가 몇 개 나왔는지 지점별로, 또는 단순 변심이면서 서울 지점, 물품 하자이면서 서울 지점, 포장 분량이면서 서울 지점,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는 정렬도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준을 작업할 수 있었는데 부분합은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합이 아닌 피벗 탭을 하는데요. 피벗 탭은 여기 없고요.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삽입.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요. 삽입이라는 메뉴 가시면 맨 앞에 피벗 테이블이 있는데 피벗 테이블 화살표 눌러서 피벗 테이블 하셔도 되고 피벗 테이블 위에는 그림 누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때 피벗 테이블의 결과를 기존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에 있는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워크시트 할 수도 있어요. 되게 편하죠, 그렇죠? 아까 고급 필터는 고급 필터 결과가 보여주는 곳에서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명령을 걸어야만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야. 여기 있는 결과를 기존 워크시트 할 건지 여기다 할 건지 어디다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워크시트 할 건지, 여기서 기존 워크시트라고 하는 거는 밑에 시트 1번 얘를 말하는 거예요. 계산은 A의 네 번째부터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통할 수가 있어요.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나서 밑에 있는 시트 1번을 클릭해주고 A 네 번째 뭐 이렇게 선택해주면 돼요. 확인 누르면 짠짠하다 하고 결과가 생겼는데 결과가 좀 어색하게 나왔어요.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오른쪽에 있는 얘를 잘 보셔야 돼. 얘를 여기는 숫자 항목은 금액 하나죠. 그렇죠? 나머지는 반품일은 날짜고 나머지는 글자잖아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반품 장소별로 사유별로 계산해 보자 이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유라는 글자를 마우스로 여기 네모를 클릭하면 사유가 생겨요. 다시 해제하면 사라지고요. 이 사유라는 글자 있잖아요. 사유라는 글자를 마우스로 끌고 행 레이블에 놓으셔도 되고, 내용을 가져왔네. 이렇게 잘못 가져오면 어떻게 된다? 밖에다 집어 던져버리면 사라져요. 사유. 다시 들어오고. 자, 사유를 끌고 행으로 가져왔는데 얘를 열로 가져가면 열 레이블을 끌고 가면 얘가 가로로 나타나요. 다시 끌고 사유로 놓으시면 되고요. 반품 장소란 글자를 열 레이블로 끌고 가보세요. 그럼 열로 들어갑니다. 그럼 알아서 정렬이 돼요. 강원지점서부터 충청지점까지 알아서 정렬이 쫙 됩니다. 원래 데이터는 다 뒤집박지 섞여 있었잖아요. 행 레이블은 근데 행 레이블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행 레이블이라는 글자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사유라고 써도 되죠? 여기다 사유라고 쓰시면 돼요. 열 레이블은 얘가 반품 장소니까 반품 장소라고 쓰셔도 되고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고 안 쓰셔도 되고. 예. 자,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뭔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 금액을 끌고 가 보실래? 금액이란 글자를 시그마 값에다 끌고 가 보세요.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이란 글자를 다시 끌고 가 보세요. 금액 밑에다 다 한번 해보세요. 금액이 두 번 생겼죠? 금액이 똑같은 게 두 번 생겼잖아요. 제가 뭐를 원하려고 그랬냐면 개수를 원하려고 그랬어요. 금액의 개수. 183,000원 나왔잖아요. 강원지점의 단순 변심이 한 건인지 두 건인지 세 건인지 모르잖아요. 금액 수를 밖으로 집어 던지면 사라질 거고요. 이때 사유라는 글자나 내용이라는 글자를 끌고 그 시그마 합계 금액 밑을 끌고 내려가면 어차피 내용이라는 건 글자니까 개수로 나와요. 알아서. 아까 부분함에서는 함수를 바꿨죠? 얘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요거 보세요. 아까 합계 금액 하나만 있었을 때는 값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보였는데 내용에 대한 개수가 그 합계 금액 밑으로 내려가니까 얘가 옆으로 쭉 펼쳐졌잖아요. 이 시그마 값이 열 레이블에 적힌 거예요. 지금 열 레이블에 얘를 끌고 시그마 값이라는 요 기호를 찾아가지고 사유 밑으로 끌고 내려오시면 밑으로 가지런히 내려가요. 반품 장소란 글자를요 사유 밑으로 끌고 내려가 보세요. 왼쪽 사유 밑으로 끌고 가보세요. 반품 장소라는 이 글자를 아까 열 레이블을 끌고 갔던 거를 행 레이블 사유 밑으로 끌고 내려오시면 이렇게 되죠. 사유에 해당하는 지점별로 다시 반품 장소를 사유랑 바꿔보시면 강원 지점에는 단순 변심 하나고 경기 지점에는 단순 변심 하나, 표시 광고와 상의 하나 이렇게
지점에 따른 사유가 나오고요. 사유를 또 그 연랩으로 끌고 가면 밑으로는 지점이 나오고 옆으로는 또 사유가 나오고 가로 세로를 막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피봇, 제가 지난 시간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영어로는 피봇, 이거는 이제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피벗 테이블. 가로, 세로, 행렬을 내가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고요. 가로, 세로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편한 대로 막 할 수 있어요. 아까는 사유가 행에 있었고 장소가 열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 결과 오른쪽에 나온 시그마 값, 금액의 합계와 내용의 개수가 반품 장소 밑으로 내려져 있던 거를, 그 옆으로 쭉 펼쳐졌던 거를 사유별로 밑으로 내려놓으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이 잘 돼요. 그리고 요거는요, 얘는 본래 오른쪽 벽에 붙어있던 애인데 이 제목을 끌고 내려온 거고요. 그 잘못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요 위에 상단에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뭐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하는 거고요.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메뉴가 별도로 떴어요. 우리 차트 할 때도 차트 도구 메뉴 따로 있었잖아요. 피벗 테이블도 도구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피벗 테이블이 아닌 일반 시트를 클릭하면 메뉴가 사라져요. 피벗 테이블 안에 들어와야만이 메뉴가 보입니다. 피벗 테이블 안에 들어와야만이 메뉴가 보이고요. 피벗 테이블 밖을 클릭하면 메뉴 자체가 상단 메뉴가 사라져요. 자, 이 피벗 테이블도요, 이렇게 예쁘장하게 마음대로 내가 색깔별로 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줄무늬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색깔을 따로따로 넣을 수도 있고, 열 머리끌, 행 머리끌,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걸 바꿀 수도 있고요. 옵션에 가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옵션에 가보면. 예. 자, 서울 지점께 맨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서울 지점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정렬할 때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서 서울, 경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요, 이 서울 지점이란 글자를 클릭하고요, 그 시커멓게 테두리 보이시죠?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끌고 가시면, 사방 화살표가 나올 때 끌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제주, 이렇게 마우스로 내가 이거를, 이 항목 이름을 클릭해서 거기 나와 있는 시커먼 테두리선을 마우스 갖다 대면 사방 화살표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순서가 마음대로 나오죠. 여기도 포장 분량을 먼저 보고 싶다면 포장 분량이라는 글자를 끌고 올라가시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정렬이 좀 수월해요. 물론 여기도 정렬 명령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에서 내가 마음대로 끌어서 정렬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예.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죠. 해보셨죠, 지금요?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 있는 얘가 단순 변심 서울 지점이에요. 단순 변심 서울 지점인데 금액이 6,500이 아니라 6,500만 원으로 바꿔치기 할 겁니다. 6,500원이 아니라 6,500만 원으로 바꿨어요. 피벗 테이블에는 원래 시트로 와서
6,500원이라고 적혀있던 단순 변심 서울시점 거를 6,500만원을 바꿨어요. 바꾸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서울시점에 단순 변심으로 들어오는 게 6,500만원이 없잖아요. 피벗 테이블은요, 원 데이터가 바뀌면, 일반적인 엑셀에서는 이 원 데이터가 바뀌면 방금 전에 금액 합계도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요, 원 데이터를 바꿔놓고 나면 자동으로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옵션 메뉴에 가서요, 옵션 메뉴 가셔서 새로 고침 누르시면 돼요. 그럼 생겨요. 여기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원래 데이터에 가서 다시 이걸 6,500원으로 바꾸면 피벗 테이블 시트 결과 작업한 거 여기는 안 바뀌어 있죠. 또 옵션 메뉴에 가서 새로 고침 눌러야만이 바뀐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피벗 테이블은요, 원래 데이터의 순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부분합은 순서가 변경되잖아요. 정렬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변경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원래 데이터가 변경되면 피벗 테이블 결과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도구 메뉴에서 새로 고침 항목을 눌러야만 변경된다. 아까 그렇게 변경되는 거,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자동으로 척척척 바뀌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8비트 16비트 뭐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6비트 초기에도 엑셀을 사용했었는데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결과가 바뀌는데 컴퓨터 성능이 안 좋잖아요. 못 따라가요. 그게 버벅거려서. 그래서 엑셀에서는 수동으로 자동 계산이 아니라 수동 계산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엑셀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엑셀이고 제가 엑셀이면 사람이 누군가 와서 피벗 테이블 명령을 딱 거는 순간 엑셀인 내가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엄청나게 고생 좀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피벗 테이블은 어마어마한 기능을 제공해줘요. 아까 여기 있는 거 움직이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알아서 뭐 척척척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피벗 테이블에게 원본 데이터가 바뀌어버리면 얘가 그때그때마다 알아서 쫙 자동으로 계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결과는 반드시 수동으로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반영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엑셀 입장에서 죽어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느 책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요거. 얘네들이 숫자가 보기 싫어요. 그래서 쉼표살 찍어주면 보기 좋죠. 그렇죠? 근데 쉼표살 찍었더니 얘들이 여기 얘네들은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야만이 알아서 좀 벌어질 테고요. 그렇죠? 벌어질 테고. 예. 자, 너비를 한꺼번에 바꾸려면 제가 일일이 아까 하나씩 너비를 조절했잖아요. 이때 한꺼번에 너비를 블럭을 잡고 위에
한꺼번에 경계선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쫙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 피벗 테이블에 있는 합계, 아까 합계 금액에 대한 합계를 계산했는데 평균을 계산해 보자. 아까 부분합동 함수를 바꿀 수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꿨잖아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은 아직까지 함수를 바꾼 게 아니라 숫자 항목을 가져오면 자동으로 합계가 나오고 글자 항목을 가져오면 자동으로 개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항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어차피 개수로 되어 있는 내용은 글자이기 때문에 개수를 더 이상 다른 함수로 못 바꾸지만 금액은 합계니까 바꿔볼게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자, 먼저 여기 얘를 클릭해요. 그냥 합계 금액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세요. 화살표 자리. 메뉴가 떴죠? 가필드 설정.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거로 평균이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여기 평균이라고 뜨죠. 금액에 대해서 평균 계산합니다 라고 뜨잖아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계산 항목이 있으면 여기 예,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에 가서 오른쪽에 가면 그 시그마 값에 금액이란 항목에 대한 합계로 보이고 있잖아요. 합계. 거기를 클릭해서 그 길쭉한 넓적한 막대를 클릭해서 가필드 설정이라고 있습니까? 네. 예, 걔를 누르셔가지고 원하시는 항목으로 바꾸시면 돼요. 합계는 합계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얘가 금액이 합계로 바뀌어 있고 여기도 합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메뉴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지금 여기 이 동네는 다 지금 뭐죠? 합계죠? 이 동네는 합계잖아요. 이렇게 합계 자리를 클릭해 놓고 필드 설정. 만약 여기는 개수 항목에다 클릭해 놓고 필드 설정 누르면 여기 개수라고 뜨잖아요. 얘를 선택하면 똑같이 아까처럼 메뉴가 떠요. 그래서 얘를 최대값으로 바꿔라 그러면 최대값으로 바뀌고 요거 아니면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필드 설정 눌러서 최소값으로 바꿔라. 그럼 전체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많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글자 있죠. 숫자 6,500원 6,500원 뭐 이런 거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해도 더블 클릭하면 그 항목으로 나온다. 맞다. 그 항목으로 결과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숫자 말고 글자, 이 글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에요. 이쪽에 금액의 최소값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 최소값 금액 이렇게 돼 있는 그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합계로 바꿔라 그러면 또 다시 합계로 바꿀 수가 있고,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 있고, 이 숫자 항목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가필 설정에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고, 저 옵션 메뉴바에 있는 가서 여기는 필드 설정 눌러서 바꿀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필드 목록표에 가서 원하는 항목에 가서 클릭해 가지고 가필 설정해서 바꿀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항목의 내용을 바꾸는 거는요. 예. 자, 이번에는요. 여기 있는 시그마 값을 여기는 개수 내용을 뺄게요. 개수 내용을 빼면 시그마 값이라는 항목이 빠질 겁니다. X축, Y축에 합계만 보여라 그러면 한 가지 항목을 봐라 그러면 단순한데요. 아까 합계도 보고 평균도 보고 모두 봐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여러 가지 값을 가로로 보여줄지 세로로 보여줄지 시그마 값 기호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사유 버리고요. 반포밀을 끌고 와보세요. 반포밀.
그러니까 날짜별로 지점별로 보는 거죠. 지금 반품이라는 항목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편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월별로 보고 싶다. 그럼 이 날짜에 가서요. 이 날짜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룹이라고 보이세요? 그룹 눌러보세요. 그럼 월이라고 선택되어 있나요? 여기 날짜 아무데나 가세요. 오른쪽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뜨잖아요. 이제 그룹을 누르시면 돼요. 자, 월에 파란 항목에 선택되어 있잖아요. 확인 누르시면 월별로 떠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분하면 이게 안 됐잖아요. 자, 이번에는요 5,000원, 만원, 15,000원, 2만원, 25,000원, 3만원 해서 5,000원 단위별로 몇 건이 발생됐는지 지점별로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는 것 빼버리고요, 반품일도 빼버리세요. 그러면 행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금액이 와야 돼. 금액. 장소를 시그마 값으로 가져와 보세요. 자, 왼쪽에는 금액이 나와야 되고요, 시그마 값에는 반품 장소별 끌고 왔더니 얘는 글자니까 개수로 뜰 겁니다. 총 30건이 발생하면 맞아요. 근데 제가 원한 거는 5,000원짜리 한 번, 5,600원짜리 한 번, 6,500원짜리 한 번, 이게 아니라 5,000원 단위식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보려 그래요. 뭐 만원 단위로 볼 수도 있어요. 만원 단위로 보면 좋겠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숫자 금액에 대해서 그룹을 줘야지. 여기서 그룹을 줘야지. 자, 시작을 0으로 놓고요, 만 단위로 갈 겁니다. 아니다, 시작을 1로 가야 되겠다. 1. 시작을 1로 가야 되겠다. 1서부터 만원까지, 11,000원에서 20,000원까지, 21,000원에서 30,000원까지, 이렇게. 자, 아까 그룹에 가서 제가 만원까지, 20,000원까지, 30,000원까지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되는지를 금액별로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0부터 시작하면 0부터 9,999원까지 나오니까, 그럼 만원에서 19,999원까지 이렇게 가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원에서 20,000원까지, 21,000원에서 30,000원까지 고르니까 1원부터 시작하자 이거지. 0원짜리 물건은 없으니까는. 끝은 15,000원으로 간 거예요. 15,000원으로 간 거지. 단위는 만 단위로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원짜리는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번, 7번이 발생했고, 만원에서 2만원 사이가 7번이 발생했고, 적은 금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여기 6만원, 7만원, 5만원대 이상은 어떻게 됐어요? 한 번씩 발생했잖아요. 여기 발생된 그 총합계를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5만원짜리까지는 뭐 3번, 5번, 뭐 7번씩 발생했는데 5만원서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있는 그 피벗 테이블 이 시트에 있는 이 금액을 보고 금액별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네, 금액별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적은 금액에 대한 물건에 대한 반품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횟수로 봤을 때.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액을 빼고요. 분류별로 가져와 보세요. 분류별로. 행 레이블에다 분류를 가져오면 기초화장품이 전체 8번 발생했네? 야, 기초화장품이 왜 반품이 많았을까? 마스카라는 한 번밖에 발생 안 했어요. 그렇죠? 서울은 종류별로 다 반품했네. 제주도가 의외로 반품이 적은 이유는 이거를 또 사유별로 봐야 돼. 분류 빼고요. 사유별로 보면 재밌지. 사유. 단순 변심은 제주도가 없네. 단순 변심은 제주도가 없어. 왜? 택배비 물어줘야 되잖아.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지점별로. 물류 창고가 어디인지 몰라도 서울이 많은 걸 봐서는 포장 분량, 서울이 반품이 많아요. 뭐 물건도 많이 샀으니까 뭐 많이 반품됐겠죠? 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단순 변심이 16번이나 발생했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냥 소비자가 입장에서 아니 뭐 그냥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괜히 마음에 안 들었을까? 예를 들어서 포장 불량은 어차피 소비자 문제가 아니라 판매자 문제가 생기고 물품 하자도 판매자 문제인데, 단순 변심이라는 거는 색상이 마음에 안 들었나? 향이 마음에 안 들었나? 색조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경우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큰애가 물건을 오늘 뭐 택배가 왔더라고요. 자작나무 선크림? 선크림 중에 자작나무를 이용했나 보죠. 뭐가? 자작나무가 하얀색 나무 아니에요. 기둥. 그렇죠.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나무가 들어온 걸 알고 있다는데, 원산지가. 우리나라에 강원도 어디 가면 자작나무 군락지가 커가지고 거기 탁 들어가면 산림욕이 아주 그냥 잘 된다고 하잖아요. 자작나무 향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건지 몰라도 헤이즐넛이라고 하는 게 자작나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헤이즐넛은 아닌. 그렇죠. 전 헤이즐넛 그 커피 향 있잖아요. 그 헤이즐넛 가미된 거, 그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누가 뭐 의사가 그랬나 간호사가 그랬나 헤이즐넛이 뭐예요 그랬더니 자작나무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자작나무 숲에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고 아니겠지. 하여튼간에 뭐 여러가지 그런 거. 그러면 이제 그 자작나무 선크림을 사왔는데 개봉을 하면 안 되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 설명서를 읽어봤더니 뭐 어디가 안 좋고 뭐 자기한테 안 맞아, 그러면 단순 변심이지. 포장 불량은 아닐 테고 물품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표시 광고하고 다르게 뭐가 올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간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겠죠, 분석하기가. 그렇죠? 예. 월 단위별로, 그룹별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은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저기는 서울 지점, 경기 지점, 강원 지점 그런데. 예. 저는 이게 뒤죽박죽이 있는데. 달라요, 위치가? 예, 위치가 강원 지점, 경기 지점으로. 아, 얘가 본래는요 강원도가 먼저죠, 가나다 순에 의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겉테두리 보이잖아요. 겉테두리를 마우스로 끌고, 얘를 끌고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올 때 끌고 가면 옮겨져요, 옆으로 통째로. 그래서 저는 아까 그거를 순서대로 정렬을 다시 한 거예요. 제가 임의적으로 서울, 경기, 강원 이런 데 우리가 순서를 그렇게 잡잖아요. 원래는 강원, 경기, 경상,
가나다 순에서 그렇게 갔겠지. 수작업으로도 정렬이 된다라는 얘기죠. 예. 다음 시간에는요 슬라이서라고 하는 얘기를 좀 설명드리고, 슬라이서, 그리고 이 책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는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